코로나19 비상 특집 전용후의 뉴스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9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64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럽 입국자들 중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정부는 미국 등으로부터의 입국자 검역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여야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총선 전국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용의 뉴스온 지금 바로 켜겠습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등 관련자 소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선미 기자, 먼저 국내 신규 확진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64명 늘었습니다. 다시 이틀째 1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96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24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경기 14명, 서울 6명, 경북과 충북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공항 등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모두 13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7명 늘어 모두 111명입니다. 평균 치명률은 1.24%로 최근 다소 높아졌는데요. 80세 이상이 11.62%로 가장 높고 70대 6.34%, 60대 1.58% 순입니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57명 늘어 총 3,166명이 됐습니다. 네, 앞서 검역 과정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유럽,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했다가 확진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거죠? 네, 어제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 13명 중 6명은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유럽에서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7명은 미국과 콜롬비아 등 미주 지역에서 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8,961명 중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는 144명입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내국인이거나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급하거나 꼭 필요한 여행이 아니면 당분간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이 교회 등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비상 특집 이슈 온 이어가겠습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해외발 입국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어제부터죠,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이 국자 전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현재까지 해외 유입된 확진자 현황부터 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유입 중에 어제 이제 오늘 영식이죠. 오늘 영식위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네. 해외 유입을 통해서 확진자로 들어오신 분 13분입니다. 그 중에 미주에서 오신 분이 7명이고요. 네.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오신 분이 6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확진자는 51명, 총 확진자가 64명 늘어서 두 자릿수가 다시 떨어졌는데요. 네.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유입
확진자들인데 이분들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주 입국자가 지금 유럽에서 온 분보다 한 분이 많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 임시시설에 격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자가 격리를 하거나 임시시설에 격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1차적으로는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요. 입국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방역이 돼 있는 검역소나 검역시설에서 검진을 받게 되고요. 네.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임시시설로 옮겨져서 거기서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네. 음성이 나오면 자가로 돌아가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는 바로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병원으로 이송되게 돼 있고 증상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검역소나 검역시설에서 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고 거기서 확진이 되면 병원으로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아니면 집으로 가서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 체류하는 입국자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시설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2주 동안에 이제 격리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이 미국 등 미주 입국자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원석 교수님, 유럽발에 이어서 미국 등 미주지역까지 확대한다. 어떤 수순이라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일단 이 코로나19가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지 네. 않은 팬데믹이 선언되어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 어디든지 위험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럽이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이고 있지만 네. 미국의 상황이 만만치 않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상황이 조금 컨트롤이 되면 될수록 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질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럽에 대한 조치에 이어서 이제 미주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에 대한 조치도 더 강하게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원석 교수께서는 얼마 전까지 경주의 그 생활시설에 가서 이제 파견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제도 보면 인천공항에서요, 그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버스를 통해서 이제 시설에 이제 옮겨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럽에 의해서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인프라가요, 의료 인프라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합니까? 저희도 그 점이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입국하시는 분들의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네. 있죠. 그렇긴 한데 언제든지 숫자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요.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검사나 격리에 따른 비용을 결국은 이제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네. 만약에 그러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제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조치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 그 경우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은 네. 아직은 국내 상황이 조금 버틸만 하고 네.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새로 개소해서 여는 형태로 운영이 되니까 당장은 운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입국을 제한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더 비용 효과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진단한다면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상황상에서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시켜서 2주 동안 격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지만 자칫 미국발 혹은 유럽발 확진자들이 급증해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한다면 그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명확치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입국자의 예. 숫자가 늘어날 때도 걱정이고요. 예. 또 국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돼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언제든지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제 유입하시는 분들보다 국내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우선순위를 네. 가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촘촘한 매뉴얼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진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과 노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한 대구시가 오늘부터 이 고위험군 시설 가운데 하나인 정신병원 전수검사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전재현 변호사. 네, 이제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 내지 정신병원 같은 곳들이 될 텐데 네. 오늘부로 해가지고 대구 시내에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검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장기 입원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검사 결과가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3만 3천여 명에 대한 관련자 전수검사를 마친 결과 157명, 0.5%가 정도 되죠. 네. 157명이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 정신병원 24곳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그 검사 범위는 980명 정도가 되고 여기에는 환자, 그다음에 병원 관련자뿐만 아니라 특정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간병인 등 고위험군에 네. 대한 검사까지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요, 연령대별 발병 현황이라든지 발병의 양상이라든지 또 치명률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이 경북 경산에서는 93세 여성이 이 13일 만에 완치되는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원석 교수님. 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예. 연세가 많은 분이셨고 이제 요양원에 지내시다가 네. 감염이 된 게 확인되셨고 저희가 경과를 들어보면 폐렴도 있으셨던 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중등도 이상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셨다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고위험군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두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한 면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든지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회복되셨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건 절대로 아닐 네. 것이고 여전히 연세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고위험군에 해당되니까 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게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히 반갑고 희소식임에 분명하나요? 본인 당사자들이라든지 고령자들 또 지병 있는 분들은요, 항상 유의하셔야 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다 여겨진 젊은 층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확진자 7,000명 이상을 분석한 결과 20대 확진자가 좀 가장 많았다. 대구 경북을 제외했지만은요. 최진봉 교수님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건 이제 조사 기관에 조사를 해서 발표한 네. 내용이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을 네. 텐데 20대나 젊은 청년들이 좀 유념해서 드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환자 수를 분석해 봤더니 전체 확진자 중에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28.9%고요. 네. 2,238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이제 50대인데요. 50대는 19%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40대가 14%, 그리고 60대가 12.4%, 30대가 10.4%. 그 이제 특이하게도 70대가 6.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70대, 80세 이상 분들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확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네. 대체적으로 20대가 제일 많았다는 거. 그럼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실 거예요. 혹시나 이 조사가 신천지 대구교회 때문에 대구의 신천지가 젊은이들이 많으니 젊은 인원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다음 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가 네. 뭐냐면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도 똑같습니다. 20대가 20.9%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이 40대 그리고 50대, 30대 순이었어요. 그러면 20대가 확진자 수가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 주말에 20대나 젊은이들이 클럽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모여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 모이는 그런 시설에 자주 갔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너무 해이해진 게 아닌가. 20대는 건강해서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편견이 결국 확진자를 확산시킨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원석 교수님, 이런 어떤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네.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네, 될까요? 통계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네.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이 맞죠. 해석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이 조금 느슨해진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많은 환자를 발생시켰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집단 감염이었었거든요. 신천지 대구교회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규모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네. 회사라든가 또는 다른 종교 단체를 통한 집단 감염이 주를 이루었었고 네. 그 집단 감염의 상황에서 노출이 가장 많았던 군이 20대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네. 뭐 콜센터의 상황을 보더라도 네. 대개 근무자들이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종교 단체도 대개는 이제 연령이나 성별의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그 중대본으로 잠시 화면 넘기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961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144명입니다. 이 중에서 3,166명은 격리 해제되었고 어제 신규 확진자는 64명이었으며 격리 해제자는 257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에 있는 환자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확진 환자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81.1%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약 18.9%입니다. 어제 서울 지역에서는 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24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그 신천지 교인들의 그 확진자 접촉자 가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접촉자의 양성자가 상당히 많았고 요양병원, 요양원과 관련된 환자 증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14명의 확진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성남 은혜강 교회 관련 또는 구로구 콜센터나 부천 생명수 교회 관련된 유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군포의 효사랑 요양원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해외 유입 그 사례 중에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13명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천지 관련된 사례는 56.4%, 집단 발병과 관련된 사례가 8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사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 전일 대비 4명이 자가 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서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총 156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11층에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이 94명이 확인이 돼서 전체 그 근무자 대비 양성률이 40% 정도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은혜강 교회 관련돼서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7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3명은 자가격리 중에 추적검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며 1명은 추가로 확인이 되어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장소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일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3월 22일 요양병원 2개소에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는 유럽발 항공편 등 진단검사 대상자가 유럽발 입국자 수는 1,442명이었고 이 중 유증상자 152명은 공항의 격리시설에서 격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출발 국가에 이제 직항이 있고 또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통해서 경유해서 들어온 경우도 유럽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항으로 들어온 6편 기준으로는 전체 입국자 수 중에 내국인의 비율이 92.2%였습니다. 무증상자 1,290명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어제 19시 기준으로는 6명이 먼저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 6명은 귀가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그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검사 결과는 집계 중에 있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능동감시를 시행하고 경증인 확진된 그 확진자 중에서는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중증의 확진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 확진자 64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14명, 21.9%로 유럽 등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여행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시는 입국 시에는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자진 신고하고 검역 조사와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입국 후에는 가급적 14일간은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유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별진료소 진료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유럽 입국자는 검역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충실히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해외 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의 대량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3월 22일부터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집안에서 머무르시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직장에서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다중이용 공간의 사용을 자제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업주들께서도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통해 직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공고드립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 체크 등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 본부장의 발언을 보면은요, 브리핑을 보게 되면 최원석 교수님, 그 유럽에서 들어온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는 분들을 보니까 92% 이상이 내국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국인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에 대한 그 조치는 똑같죠. 네, 그렇죠. 예.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증상에 대한 구분, 그다음에 이제 진단과 격리의 과정 이건 동일하게 네. 받습니다. 뭐 내국인들이 많다는 건 이제 이러한 조치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내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는 점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외국인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네. 좀 주의 깊게 보호하기는 해야 할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경주에 지원을 나갔을 때 거기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생활치료센터들을 각 대학병원이나 의료원들에 요청을 해서 관리하고 거기를 지원하는 걸 요청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이번에 입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는 곳에 또 저희가 한 곳에 또 지원을 갈 예정이어서 그곳에 오시는 분들의 상황을 또 한번 옆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브리핑 전에 우리 최원석 교수께서 그 젊은 층들에 대한 어떤 그 확진율이 높은 배경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17살 소년의 어떤 사망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 확진은 아니지만은요. 최근에 또 대구에서 20대 확진자 한 명이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으로 위독하다는 이야기도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사이토카인 폭풍이 예. 사실은 아주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니긴 한데 예. 이제 면역 체계가 튼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심한 염증 반응이 생기고 네. 그것 때문에 여러 장기가 손상이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지칭하는 용어이죠. 저희가 확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가 많은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환자분이 생기면 이렇게 중증인 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젊은 분들에게도 본인이 건강하고 괜찮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 동일하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또 우리 사회를 같이 지키기 위한 그 노력으로 이런 거리두기 또 뭐 개인 위생 수칙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더 이상의 집단 감염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주말 동안에 이 곳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좀 몰리는 공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재현 변호사. 네, 이제 주말에 JTBC 기자가 강남이라든지 이태원, 홍대 같이 이게 클럽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았었는데 클럽이 운영을 속속 재개한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 보통 클럽이라 그러면 20, 30대 젊은 층들이 가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줄을 서 있기도 했다고 하는데 클럽 입구에는 뭐 발열 탐지기라 해가지고는 이렇게 열화상 탐지기를 갖다 놓기도 하고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반면에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밑으로 걸치고 있거나 안 쓰고 있었고 예. 정부에서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거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데 클럽 문화를 즐기면서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떨어져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었다고 하고 또 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낮 기온이 15도가 넘은 정말 맑고 포근한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시민공원, 카페, 식당, 그다음에 실외 체육시설 같은 데는 가족 단위 이렇게 나들이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네. 실외가 실내보다 안전한 거는 맞지만 2m 수칙을 지키지 않고 또 이렇게 비말이 튀기다 보면 얼마든지 전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고삐를 조여야지 아직은 느슨할 때가 아니지 않나 이런 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어제죠. 현지 시간 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 대신에 최원석 교수님 또 다른 어떤 용어에 대해 제안을 한 게 좀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영어로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회적이라는 용어에는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의미도 있죠. 저희가 사람 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충분히 두어서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사이의 그 관계성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더 협소하게 네. 피지컬 디스턴싱, 뭐 물리적 거리두기 또는 사람 간의 간격을 거리두기 예. 이제 이러한 식으로 사람 간의 물리적인 간격은 좀 두되 네. 관계성이 멀어지지는 않도록 하는 의미로 새로운 용어를 좀 제안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소셜이라는 건 사회 관계성이기 때문에 대신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 어느 정도 몇 미터 이상은 떨어져 주세요. 이런 지침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정부의 역시 우리 정부도 방역 지침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도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오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최진봉 교수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무총리까지 나서 종교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시설이 확산의 원상이 될 수 있어서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은 이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어서 네. 서울시가 집회 행정명령 또 정부의 집회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정광훈 지금 목사죠. 구속돼 네. 있는 정광훈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직원 5명, 시청 직원 5명과 성북구 직원 1명을 보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내렸거든요. 예를 들면 2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네. 들어가는 사람 이름 다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열이 있는지 다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치를 검사를 해봤더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이분들이 여기 조사로 나오신 그분들 6분이 갔는데 6분이 갔는데 이분들에게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집회를 완전히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나 방역비 모두를 구상권 청구를 해서 다 받아내겠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송파구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도 신도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오프라인 예배가 있었고요. 또 하나 구로구에 있는 연세중앙교 여기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나와서 프랜카드도 걸고 제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중앙교회도 결국 또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역 수칙이 미흡한 곳 전체적으로 3,185곳을 정부가 행정 지도를 했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지켰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현장 지도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다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사랑제일교회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 특히 방역 당국에서는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집단 감염원을 찾기 위한 역시 역학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보건 당국이 신천지 신도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 31번 환자보다 앞서서 이 증상이 발현된 사례를 찾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대구 경북 지역 집단 감염의 실마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지가 주목이 되는데 최원석 교수님, 결국 지난 31번 환자 지난달 27일인가 이제 의심 확진이 받았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앞서서 발현 증상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예. 이제 31번째 그 환자분이 사실은 그 많은 사람에게 예. 전파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이 집단 발병, 아주 큰 규모의 이 집단 발병이 일어났던 그 사례의 첫 번째 인지되었던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분도 누군가에게 전염이 됐을 것이고 그 경로가 어떻게 왔을까. 물론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 조치들이 이미 되어서 그 유행은 많이 사그라들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네. 이게 어떻게 유입이 되고 그 안에서 중폭이 되고 또 사회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꼭 밝혀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건 31번 환자가 그 앞서서 증상이 발현됐던 일부 환자로부터 옮았다라는 건 단정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어떻게 동선이 겹쳤었는지도 봐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이 그 사회에 있었던 또 앞서서 있었던 단순 사례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해외 사례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요 확산세가 하루가 다르게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이에 13,000명, 14,000명이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미국 뉴욕 시장은 이 사태 대응을 위해서 그 연방 정부에 이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어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확진세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해서 어제만 해도 5,717명이 확진이 됐고요. 사망 주수도 94명이 늘어서 총 417명이 사망된 상태입니다. 네. 이 확진자 수로만 보면요. 중국, 이탈리아 다음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이제 이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체적인 전망이어서 이제 말씀하신 뉴욕주나 뉴욕 시장 같은 경우 무슨 주장을 하고 뉴욕 시장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을 활용을 해서 네. 응급호흡기나 의료용품을 생산하도록 강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다른 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응급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나 응급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들을 살려내는데 아주 중요한 의료 장비거든요. 이런 의료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이 다른 제품 만들지 말고 이 제품을 만들도록 정부가 강제로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뉴욕 주지사는 뭐라고 했냐? 의료 장비 구매 공급의 국유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 장비를 구입해서 필요한 곳에 즉각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달라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좀 바로 잡는데 군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밑에 화면 하단에 자막도 나왔습니다만은요. 뉴욕 타임스는요. 유력한 어떤 기관을 인용해서 실제 미국 내 확진자가 이 통계 잡히는 것보다 10배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 대학에서 했었던 시뮬레이션 연구의 결과를 인용한 거죠. 네. 어느 사회나 국가나 앞에 드러나 있는 환자보다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초기에 환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인지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나서 검사의 숫자를 늘리면서 환자가 빨리빨리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앞서서 이미 상당수의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질환의 전염력과 네. 경과한 시간을 본다면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의 환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이제 환자분들을 이런 상황이 오면 컨트롤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발견돼 있는 환자분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견되지 않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고 그분들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피해가 굉장히 빨리 점점 더 커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 이런가 하면 또 유럽에서는요. 확진자가 어제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최근 접촉했던 의사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 자가격리 조치되는 등요. 유럽에서 속속 전해지고 있는 소식도요. 되게 긴박합니다. 네, 유럽 내 확진자 수가 지금 총 16만 정도라고 네. 하는데 중국이 8만이니까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망자 수는 8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탈리아가 5만이고 스페인하고 독일이 지금 2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 확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자가격리 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메르켈 총리가 지난해에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온몸을 떠는 증세를 보이면서 올해 나이가 65세세요. 네.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접촉을 했던 의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메르켈 총리도 바로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건강 상태를 보면서 이제 뭐 업무에 다시 복귀를 하겠지만 일단은 자택에서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가 하면은 이탈리아 북부 상황은 그야말로 계속 악화 일로입니다. 특히 숨진 사람만 5천 명이 넘어섰고요. 일일 사망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너무 안타까운데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5,560명, 사망 주수는 650명이 하루 만에 늘어났습니다. 예. 뭐 이 숫자라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군이 동원되고 군용 트럭이 동원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북부 지역에 베르가모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약 한 6배에서 8배 정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화장장에서 화장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용 트럭을 이용해서 150km나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화장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진도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만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어서 성당이나 교회 이런 곳에 시신이 안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표현해서 여기가 지옥인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또 의료 장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 장비가 산소호흡기나 응급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잘 알려진 유명 자동차 회사 페라리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 네.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서 생산 라인을 완전히 교체해서 현재 약 160대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 그 회사에서 500대까지 산소호흡기나 응급치료기를 늘리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서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상황에서 전 세계 주목했었던 것이 바로 일본에 있었던 크루즈선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요, 프랑스에 정박한 이탈리아 대형 크루즈선에서 이 코로나19의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와서 또 이 부분이 세계적 확산의 또 확산지가 되는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이제 19일 날 프랑스의 마르세유항에 이태리 국적의 크루즈선이 정박을 했습니다. 네. 이 배는 5일 날 플로리다를 출발해가지고 이태리 베네치아로 가던 중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중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하선한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스페인령에 와서도 건강 악화 문제로 승객 4명이 추가로 하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크루즈 당국에서는 이들과 접촉했던 75명을 분류를 해가지고는 프랑스 정부 측에다가 검사를 의뢰했고 75명 중에 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19일 날 1,400명 타고 있던 배에서 한 639명 정도가 내렸는데 이 639명이 뭐 미국인도 있고 유럽인도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버스나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네. 만일 이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 양성인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게 또 코로나가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예. 하선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과거 일본에서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도 하선한 분들이 뭐 버스나 뭐 일반 교통을 이용해서 호텔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는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무증상인 분들을 보냈다고는 하시는데 네. 사실 잠복기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네. 돌아가서 발병할 가능성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우리나라의 사례들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네. 아주 초기에는 경한 증상만 보여서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다면 가정이나 또 돌아간 곳의 사회로의 전파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지역에서 철저한 모니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본 도쿄올림픽 관련 이야기인데요. 아베 신조 총리가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가 불투명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표현이 조금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하튼 상당히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형태로 올림픽이 열릴 수 없다고 하면 연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무관중 경기는 완전한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고려됐던 것 중에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무관중으로 경기를 여는 방법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완전한 형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들려서 예. 기존의 일본의 입장과 약간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각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오늘 캐나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만약에 연기를 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불참 선언까지 했습니다. 네. 이 캐나다로 끝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되면 아마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앞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이 하나의 선택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잖아요. 네, 근데 IOC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예. 연기를 포함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을 했고 4주 내로 논의를 마무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 뭐 브라질이라든지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콜롬비아 각국의 올림픽위원회가 IOC에 올림픽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공문을 보낸 네. 지금 상황이거든요. IOC에서는 뭐 취소는 의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림픽을 이번 한 번만 건너뛰고 8년마다 이렇게 이번에는 8년 주기로 열 수는 없는 거죠. 뭐 취소는 의제가 아니라는 말은 맞는데 문제는 이 연기 시기인데 아무래도 이 연기는 선수들이 또 입국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까지 연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올림픽 성화 봉송 현장에 5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데 지난 20일 날 일본 그 미야기야현의 센다이시 시에서 열린 올림픽 성화 봉송 현장에 5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원래 개최 측에서는요 10,000명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것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원 없이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5배나 넘는 5만여 명이 몰리면서
큰 소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서 있는 장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주 네. 가까이 서 있거든요, 길을. 그런 모습이라면 만약에 저기에 물론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연령이 높으시거나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5만여 명이 모여서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길 자체가 500m 이상 넘는 긴 줄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이와타현에서 20일에서 23일, 후쿠시마현에서 24일에서 25일 그리고 도쿄에서도 26일 날 열릴 예정인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 오사카부 지사가 공개한 후생 노동성 내부 자료에 따르면은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석 교수님. 좀 전에 화면 보듯이 일본에는 이미 일본 국민들은 마스크를 잘 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고요. 근데 저런 식으로 5만 명이 아주 그 야외 공간이긴 하지만 되게 밀접한 어떤 그 동선도 보이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런 일이 네. 있었다고 해서 바로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지금 일본의 상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적게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잘 통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냐 네. 또는 확산기로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것이냐 또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인지되고 있지 않은 것이냐 이제 이런 것에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잘 통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충분히 많은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양성률이 아주 낮다. 그렇게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직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만약에 네. 그렇다면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고요. 어느 순간 환자가 많아지는 상태에서 인지가 되면 그때는 굉장히 폭발적인 숫자, 폭발적인 사망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의 우려가 담긴 보고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본발 외신 소식도 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최원석 그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포할 걸 알고 돈을 지급하면서 영상물이 올라오면 다운받았다라는 것은 유포죄의 공범으로 넓게 보면 해석될 것이다. 단순히 자기가 이제 보기만 했다. 이걸 갖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은 뭐 명확하지 않다. 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해 구속된 이른바 박사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말 그대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최진봉 교수님, 네. N번방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N번방이라고 게 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영어에서 넘버, N이가 번호거든요. 번호. 예. 그래서 번호를 붙여가면서 유사한 형태의 그 개인 방들이 생기는 거죠. 그 방을 통해서 성착취를 하거나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찍어서 그걸 네.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돈을 받고 유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물론 뭐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돈을 받고 유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호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현재 그 성폭력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조사하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약 100번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100번째 방까지도요? 예, 있을 수 있다는 있을 수 있는 추측입니다. 거죠? 예, 그거는 예, 뭐 예. 정확하게 지금까지 검찰에서 얘기한 거는 뭐 8번 정도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7번 방하고 박사방 이 두 개인데요. 네. 7번 방 같은 경우나 박사방 같은 경우에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약 124명이 검거가 됐고요. 그중에 18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 박사방 관련 피의자는 14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명이 구속이 된 거죠. 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공개가 됐습니다만 조모 씨라는 사람이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중요한 것은 이 N번방을 처음 만든 사람인데 이걸 우리가 이 텔레그램에서는 갓갓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아직 구속이 안 된 상태고 네. 검거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번호를 계속 늘려가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영상을 또 다운받아서 다른 곳에 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박사라고 하는 조모 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약 2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이런 대화방 입장료를 받고서 네. 선별되게 돈을 받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네. 본인이 성착취한 여성들의 동영상을 올려서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여성들을 성폭행하도록까지 만드는 아주 못된 행동을 했던 상황이 있고요. 네. 실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집에서 검거될 당시 1억 3천만 원의 현금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이른바 이 박사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N번방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또 역대 최다 동의를 받고 있고 이 시각에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국민청원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18일 날 올라왔던 청원은 뭐냐면은 N번방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이었고 네. 최근에 올라온 거는 N번방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전부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그런 내용인데 네. 앞서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그런 이 청원과 관련해서는 23일 오전 6시 30분 기준에서 214만 명 정도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던 그 글 중 가장 많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관련 있는 사람들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것도 지금 동의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의 범죄가 너무나 악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SNS에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를 해서 유인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일명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는 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협박을 하게 한 다음에 네. 성착취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유포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조 씨가 이 구속되자 이 성착취 영상이 유포된 N번방의 접속 증거를 없애주겠다. 이른바 또 오픈 채팅방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숨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현상들을 보면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돈벌이를 또 하겠다는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N번방에 접속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걸 다운받거나 유포하는 경우는 그 사람도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N번방이라는 곳에 접속했다는 증거를 없애주겠다고 하는 그런 네. 마케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따르면요. 10,000원에 접속 기록을 삭제해주겠다. 이런 오픈방에 네. 무더기로 등장을 하고 있고 어떤 곳에는 3만 원 주면 모든 접속 기록을 다 삭제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청원이 두 가지가 올라왔다고 전 정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1차적으로는 그 가입한 사람까지도 신상을 공개해달라. 이게 지금 전체 청원이 130만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물론 그 박사방 운영하던 조모 씨는 아예 그 사람 신상 공개자는 200만 명이 넘었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걸 떨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접속한 그 증거를 다 없애주겠다고 지금 그걸 돈 받고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뭐랄까요 민감하지 않는가 하는 네.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 국내 업체가 텔레그램 서버에 있는 기록을 삭제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 업체들이 그 이용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를 보내주면은 네. 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의 경우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게 삭제가 불가능한 거를 처음부터 알면서 그렇게 돈을 받았으면 어떤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사기의 목적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설령 이걸 통해 가지고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증거인멸죄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N번방의 증거를 삭제해준다고 광고하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는 처벌받을 수 없습니까? 디지털 장의사 같은 경우에 처벌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디지털 장의사들이 이게 내가 이거 삭제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를 목적으로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뭐 중간에 수수료를 받거나 그런 다음에는 이게 사기죄가 되는 거고 증거 인멸에 같이 모의한 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거 보면은 디지털 장의사라는 건 잊혀질 권리,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온라인의 어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안하고 다른 거죠. 여기에 노크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는 지금 범죄가 되는 사안이니까는 범죄가 되는 사안을 알아서 내가 지어준다는 거는 그건 증거 인멸의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예. 안 되면서 돈을 받았으면 사기가 되는 거고 잊혀질 권리는 내가 이게 뭐 범죄와 상관이 없어. 그냥 뭐 어떤 정당한 어치지만 나는 이 기록을 지우고 싶어서 지워달라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은 네. 이 경우와는 달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조 씨가 구속됐지만 그와 일당이 남긴 이 불법 성착취 영상들은 여전히 온라인에서도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박사방 같은 경우 조모 씨가 예. 운영하던 박사방 같은 폭발하는 표현은 아예 이제 방을 없애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온라인상에 이런 이제 광고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으면 뭐라고 올라오냐면 이 방이 폭파되기 전에 다운받아놓은 영상이 있다. 즉 박사방에서 운영됐던 그 영상을 다운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50GB 정도 용량이 된다. 성착취 용량이 있으니 이거를 판매하겠다라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박사방에서 운영하는 또 범죄지만 이걸 다운받아놔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거나 유포하는 것도 범죄 행위입니다. 같이 동일하게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접촉을 해서 개인적으로 개인방을 만들거나 비밀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판매하겠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뭐 흥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꺼번에 사면 좀 할인되어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돈벌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피해나 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통 자체는 안중에도 없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이제 처벌의 문제, 처벌의 수위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되게 높은데요. 또 이런가 하면은요, 이 신상이 어떻게 공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이 내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전 변호사님, 현행법상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운영자의 경우는 일단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성폭법에 보면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하고 뭔가 공익상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까지 전례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전례가 없다고 해가지고는 계속 공개를 안 하면은 전례라는 거는 처음에 만드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다는 거는 뭐 어떤 큰 반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운영자 말고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음란물 이런 소지죄라든지 유포죄로 처벌은 될 수 있지만은 네. 이 사람들이 거의 지금 10만이라고 하는데 다 공개를 하는 거는 사실 실효성도 없고 이게 그다음에 무슨 뭐 소지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죄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이 이렇게 다소 낮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은 최소한 운영자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박사라고 불리는 운영진이 잡혔기 때문에 상당수의 유료 거래 회원들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회원 규모가 뭐 10만 얘기도 있고요. 그 이상 얘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대표가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이런 유사한 방들, N번방이라고 불리는 유사한 방이 100개가 넘을 거다. 이렇게 이분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N번방 이용자들의 통계를 보면 약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중복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개 N번방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만 가입하지 않고 여러 군데 가입했기 때문에 네. 전체 합한 수가 26만 명이라 하더라도 중복자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소 10만 원 될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운영진이나 아니면 최초 이걸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한 소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함께 처벌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물론 외국의 서버가 있어서 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찾아내야 될 것 같고 보존 기간이 다른 SNS보다 훨씬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수수색만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이걸 열 수만 있다고 하면 예.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지현 검사라고 잘 아실 겁니다.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베나 소라넷 같은 소라넷도 사실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였죠. 유사 범죄들이 자행이 됐었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나. 예. 지금까지 처벌을 제대로 안 받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예견된 범죄였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안철수 지금 대표 또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법안을 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스토커 방지법과 그루밍 방지법 이 두 가지 법을 이용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SNS를 통해 피의자의 신상부를 공개하는 것을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정의당의 여성 의원들도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워낙에 이번에 이슈가 크게 돼서 그렇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지적을 해왔던 게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까지 다 같이 좀 강하게 처벌을 하라는 거하고 이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만약에 이런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한 경우에는 그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 수사를 강화하자는 얘기 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누차 나왔었거든요. 이거를 좀 법으로 정해가지고는 확실하게 처벌을 하자 이런 취지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 그 운영진의 어떤 신상 공개 그리고 또 유료 회원들에 대한 어떤 처벌 문제까지도 우리 국민들 많은 부분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초의 흔히 말하는 조명사건 정확하게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을 던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국회의원 의원들이 활동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맹활약하고 선거를 정말 위한 우리 황교안 대표를 종로했어요.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용우 의원,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어제 열린민주당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을 소개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면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오보를 하나 해가지고요. 바로 잡아주십시오. 네, 최강욱 전 비서관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혼선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아무튼 그 20명을 추렸고요. 네. 20명을 추렸고 이제 순번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어떤 순번을 정하는 이제 투표에 들어갔고 조만간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번에 따라서 이제 그 열린민주당이 몇 석까지 이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당선권과 아닌 것이 갈라진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결국은 뭐 이제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총선까지는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런 말했죠. 전략적 이별이라고. 네. 4월 15일까지는 일단 완주는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론가께서 오보라고 그러셨지만은 사실은 오보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는 사실 최강욱 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상식에 안 맞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래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공적인 조직인데 여기 보면은 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고 최강욱 전 그 비서관도 그렇고 황희석 더군다나 법무부 인권국장도 그렇고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키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공당이 아니고 친이대라든지 홍위병 정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더군다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석열 총장 등 지난해 14명의 현직 검사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거를 복수 활극을 벌일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 그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조국 전 법무장관을 조선시대의 조광조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립. 예, 살인의 그 거의 총수였죠, 그렇죠? 예, 조광조에 빗댔는데 조광조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이율곡 같은 선생은 조광조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국사 역사 시간을 예, 하시네요. 학문이 네. 성숙하지도 않았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 이상에만 치우쳤다. 이거 보면은 비유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수사 대상입니다. 사실은 14명의 현직 검사 리스트를 이게 사실 블랙리스트인데 이것을 전 인권국장 시절에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그 수사 대상이고 조국 전 법무장관도 연루가 돼 있는지조차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황희석 전 국장이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뜯어 보니까 일단 그 두 가지로 좀 줄여서 말씀드리는 게 별로 의미 부여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명단이라고 하는 게 이런 뭐 조국 사태에서 어떤 울산 사건까지 이어지는 검찰의 어떤 일련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에 오르락내리락했던 어떤 이름들이 거의 다 망라돼 있는. 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뉴스만 검색하면 나올 만한 이름들을 그냥 다 추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비밀스러울 것도 없고 네. 뭐 그럴 것도 없는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할 명단도 아니다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선 부분에는 일종의 어떤 노이즈 마케팅에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순번 투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황희석 전 국장 같은 경우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최강욱 전 비서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 시절에 검찰 개혁 추진 단장을 맡았던 부분들을 이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캐릭터를 그쪽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반조국 세력으로부터 역공이 들어오면 그것이 어떤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열린민주당 어떤 그러니까 지지 성향이 오히려 어필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내민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일종의 어떤 그 인지도 올리기 차원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의미 부여를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어요. 법무부의 인권국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중요한 자리죠. 또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단장까지 맡았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이 14명의 현직 검사들, 윤 총장 비롯해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가지고 14명의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보통의 국민들이 그냥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14명 검사 이름 쭉 나열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네. 이건 계속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가운데 또 황희석 전 인권국장 이 천하의 윤석열 장모 사건에 입을 열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것도 그럼 일종의 뭐 노이즈 마케팅 측면의 어떤 걸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명 한 명의 어떤 자신의 어떤 정책 이력과 거기서 어떤 정치적 자산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거기서 이제 본인은 이 어떤 조국 전 장관과 어떤 같이 움직였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이제 어필. 해 들어가는 점으로 어떤 잡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러니까 과거 어떤 사건이 있고 현재 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은 조국 수사듯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일각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어필에 들어가는 차원에서 했던 이야기 결국은 맥락은 같은 것이다. 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영우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직함이 갖고 있는 전직 직함이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정반대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비례 후보로 올라갔다면 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따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집권 세력 전체의 어떤 힘이 실리는 것으로 그래서 뭔가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블랙리스트로까지 의미를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 요즘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런데 그거는 범죄 여부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그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그 비례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죠.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황희석 국장이 만든 이 블랙리스트 14명의 이 리스트가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대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뭐 논의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블랙리스트 사건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지적을 하시니까 짧게만 첨언하면 예를 들어서 명단 작성 자체는 범법 행위가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그러니까 그 판결에서도 나왔어요. 명단을 작성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명단을 가지고 뭔가 실행에 들어갔을 때 이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블랙리스트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럼 황희석 전 국장의 지금 위치가 실행력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느냐 그걸 상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법무부 인권국장이었습니다. 아니, 전직이라니. 전직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명의 리스트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14명 검사 이름을 쭉 적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 양반은 지금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14명을 지금 솎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조선시대 의군부 무슨 그래요. 의군부 생각하듯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토론을 할 때는요. 저도 이제 항상 주의하시면 어제 삼자에 대해 이름을 거론할 때도요. 그 저 양반 이 양반보다는 그 인물, 저 인물, 뭐 전 국장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황희석 그 인물이요. 황희석 전 국장으로 제가 전 국장이 좋겠네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단이 거론된 검사들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고요. 법무부는 따로 입장이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얘기 중에 나왔지만 황희석 전 국장이었죠. 이게 현 국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 김영우 의원은 작성 시점에 대해서도 약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요. 시점이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몰라서요. 네, 이런 가운데 열린민주당은 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이 정봉주 최고위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대화의 문 열려 있다 말했고, 이 조금 전에 그 김종배 평론가가 말한 대로 총선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라든지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은 비슷한 결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연합을 할 수 있지만 합치는 일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합당도 없고 복당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연합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미묘한 지점은 있지만 몸뚱이를 합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 대표나 사무총장의 공통된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할 거리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총선 이후에 논할 부분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총선 이후에 어떤 획득 의석수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필요의 부분들이 또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히려 이제 가장 중요한 변이는 이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입장을 가져가는지가 그렇게 지금 무게를 두고 논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럽죠.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지금 당 득표율을 가지고 결국은 비례 의석이 정해지는데 말이죠. 지금 딴 살림을 차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럽고 굉장히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화가 나죠.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는 게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은요, 여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엔 인재 영입 과정에서는 주목을 받았지만은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언론 지상에 오르락내리락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출신 비례 후보들이 자신들이 비례 순번에서 전면 배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민주당 지도부에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해찬 대표가 오늘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끝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오늘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의 우이종 공동대표도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순번을 앞으로 당기는 문제를 여쭤봤더니 11번부터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나든가 더불어시민당의 우이종 공동대표 모두 순번을 번호로 앞으로 당기는 것은 없다. 애초대로 11번부터 간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어떤 비례 후보들의 어떤 희망 사항은 결국은 관철되지 않고 무산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오후 3시에 오늘 오후에 제3자 공간이 재심사를 해서 이 명단을 좀 확정하기로 했는데 그 명단을 좀 보면 또 어떻게 지금 뉴스가 흘러가는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데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두고 이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었던 미래한국당이 이르면 오늘 중에 비례대표 공천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명단이 그동안에 뭐 당선권 안에 그 이른바 모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했던 인물이 한 명만 들어갔다가 나중에 거기에 4명을 넣어줬었다가 또 그게 또 이제 파국으로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정폭이 얼마나 될지 또 순번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대폭 변화가 예상됩니까? 저는 최소한 대폭 내지는 중폭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래통합당이 영입한 인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완전히 황교안 대표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미래통합당의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이 영입한 인물들을 그 인물들 중심으로 아마 앞번호에 미래한국당에 이제 그 포진을 좀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인사들의 그 변동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선교 미래한국당 전 대표가 거의 이제 읍소를 하면서 분란을 일으켜서 이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한선교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선교 공병호 위원장이 만들었던 그런 그 후보 명단에서 크게 좀 손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실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의 어떤 그 생각이 많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애초에 이 공천 갈등이 어떤 큰 변수였나요? 아니었나? 저는 뭐 쉽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소개했던 유영하 변호사는요. 그동안에 초반에도 그랬고 수정된 안에도 그랬고 계속 당선권 안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러면 새롭게 원유철 대표 미래한국당 대표 체제에서 황교안 그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어떤 뭐 이른바 뭐 황교안의 어떤 키즈들 뭐 친황 뭐 세력들이 좀 포진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 속에서 유영하 변호사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당선권에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만 비례 후보 명단에는 올려주는데 당선권 안에 순번을 주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러면 그거야 뭐 한마디로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와우 뭐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단 뭐 성의는 보여줬는데 금배지는 못 주겠다.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이른바 그 박근혜 옥중 서신이 공개가 됐을 때 그때 황교안 대표였던 그 한마디 이걸로서 결국은 그냥 그 나름대로 정리라고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그 마무리가 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결국은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그 공천 갈등 속에서 그 한성교 전 대표와 그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좀 처신 혹은 어떤 운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요. 결국은 뭐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 미래한국당에 상당히 좀 엎드린 그런 어떤 모양새도 지금 취해졌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당장은 화가 좀 났겠지만은 그 한성교 전 대표나 공병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죠. 만들었던 그 공천 그 후보 명단이 뒤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크게 봤을 때는 결국 보수가 하나로 단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 전반적인 그 대의가 있지 않습니까? 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슬러 가가지고는 결국은 총선 이후에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성교 의원은 지금 이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수 분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도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아싸라게 그냥 그 사과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볼 때 한성교 전 대표는 정치 이력에 비해서는 너무나 순진하게 접근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과론만 놓고 본다면 추측이 두 갈래로 갈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마코에서 뭔가 상당히 어떤 이 긴장감 있게 근데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근거 없으니까 빼고 그냥 결과론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이고 다른 당이니까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 정권을 쥐고 행사를 하더라도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내지 미래통합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아주 순진하게 생각했을 가능성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분의 정치 이력에 비해서는 그 어떤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뭐냐면 정치력에 부응하는 정도로 노예한 어떤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최종적으로 아무튼 자기가 영입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그래도 선처를 해달라. 마지막 메시지와 이런 거 보면 귀착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에 상당히 갈등을 빚었던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이랑 황교안 대표는 10여일 만에 어제 공식 석상에 드러났는데요. 그 강남에 등장했죠. 아무래도 태영호 후보가 따지고 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부터 상처를 좀 입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당 지도부 당 대표 황교안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이 가가지고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태영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남북 관계에서나 또 대외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탈북자이지만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태영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부여 이것을 황교안 대표하고 김용호 전 위원장이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김용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했던 시점이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영입과 관련해서 그분이 공천에 대해서 그냥 바로 직격을 날리는 과정에서 이제 사퇴를 했던 거고 그 직격을 날렸던 것에 어떤 맨 앞자리에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태구민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태구민 전 공사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하고 함께 다른 데가 아니라 태구민 전 공사를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김종인 전 어떤 그 대표가 제기했던 공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사퇴는 했다 하더라도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이 면을 세워주는 과정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가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어떤 공천 갈등 분란 이 정도로 봉합이 될지 뭔가 또 갈등 요소가 내재돼 있을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런 건데 또 하나 범보수 쪽에 하나 볼 수 있을까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뭉친 자유공화당에서 합당 3주 만에 또 탈당을 했습니다. 분열인가요? 이른바 태극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조원진 대표하고 여러 가지 후보 선정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는 자유공화당 후보들을 전 지역구에서 좀 내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김문수 전 지사는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통합을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후보를 각 지역에서 내면은 결국 김문수 전 지사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선거 이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당선 가능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보수 통합을 염두에 좀 뒀던 것 같아요. 김문수 전 지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김문수 전 지사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기가 아주 묘한 게 옥중 편지가 공개되기 바로 하루 전에 자유공화당이 결성이 됐단 말이에요. 김문수 지사가 자유공화당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1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뭉쳐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좀 사실은 좀 뻘쭘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수통합당이 보수가 뭉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대의에 좀 동참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차명진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공천 신청을 해서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받은 사실은 거기서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차명진 전 의원 공천 신청 전 단계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하고 거의 같이 정책 활동을 계속 해왔던 분인데 당적을 자유공화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으로 선택을 했고 거기서 공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같이 활동을 해왔던 아주 막역했던 김문수 지사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차명진 전 의원의 행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이 조원진 의원과의 어떤 온도차나 입장차로 결국은 나타났고 결국 또다시 어떤 분열로 그러니까 귀결이 된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잠시 뒤에 N번방에 관련된 청와대 입장은요. 잠시 뒤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현재 그 자유한국 그 미래통합당에는요. 그 이른바 위성 비례정당이 미래한국당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여권에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있고요. 더불어시민당이 있고요. 또 그랑 별개로 더불어시민당과 참여하지 않은 열린민주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진보 세력의 표가 갈릴 수도 있다는 그 분석이 있지만은요. 또 반대쪽에 보게 되면 이런 자유공화당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역할, 어떤 규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권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의 세 개의 어떤 정당 구도가 더 좀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 거란 진단도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표가 갈린다라고 하는 그 접근법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밀한 접근법은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에서 공히 지역구 후보를 내서 지역구에서 경쟁이 벌어진다면 그 표가 갈리는 거죠. 네.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가는 건 맞는데 지금 그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후보를 내는 게 아니라 정당 투표에 임해서 비례 후보만을 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당에서 한 석을 더 가져가냐 저 당에서 한 석을 더 가져가냐라고 하는 내부에서의 경쟁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파이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종적으로 이른바 범여권, 표현을 이렇게 하면 범여권의 의석을 깎아먹는 제살 깎아먹기의 경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열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볼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자유공화당 같은 경우는 김문수 지사하고 조원진 의원의 입장이 달랐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는 그냥 조원진 의원 한 명만 지역구 출마하고 나머지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조원진 의원은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253개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내자라는 입장이었으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한 표, 두 표 차이로 만약에 그 당락에 갈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살 깎아먹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격이 좀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여권도 사실은 분열이고요. 왜냐하면 당 지지율 가지고 결국은 그 30석 의석수 그 연동형 캡 씌워놓은 거 그거 가지고 결국은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비례 의석수도 의석수이기 때문에 여권도 이제 나뉜다고 봐야죠. 불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물론 이제 여당보다는 오히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하고 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은 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황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후보 공천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는 분열은 아니죠. 분열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여권의 분열은 시작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공천을 놓고는 더 아마 그 자리 싸움, 의석수 배분 문제도 그렇고 점입 가경이 될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부터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홍걸 후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앞번호에 지금 달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사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부터 여권의 분열은 볼만할 겁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거의 이제 단정 얘기하시네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차이가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 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어떤 가장 기본 득표율이 3%잖아요. 이 3%를 그 기준으로 놓고 여권과 야권의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유공화당이 3% 봉쇄 조항을 뚫고 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을 해서 한 석이라도 건진다라면 그거는 범야권, 보수 야권의 총합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제살 깎아먹기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 득표율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그 제살 깎아먹기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결과적으로는 미래한국당의 어떤 그 정당 득표를 깎아먹는 결과가 돼버려요. 의석을 늘리지를 못하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종합을 하면 봉쇄 조항인 3%를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봉쇄 조항을 돌파를 해서 3% 이상의 물론 지금까지 여론조사만 기초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석을 깎아먹지를 않고 총합에 있어서 마이너스 효과가 없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거기서 그 저희가 이 변수 정의당의 변수를 보겠습니다. 정의당은 범여권 정당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정의당은 정의당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여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어떤 비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세 개의 정당이 있잖아요. 그럼 정의당은 이 국면에서 어떻게 유권자들한테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 체제가 그러니까 들어서면서부터 정의당은 노선을 확실히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어떤 길을 걸었고 지금 일관되게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기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역대 그 총선 결과를 보면 한 패턴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당이 호성적을 그러니까 거두면 지금 정의당의 전신인 민노당이나 통진당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도 호성적을 거둬요. 근데 민주당이 부진하면 더불어 정의당 결도 부진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석을 해보니까 한 3%포인트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을 하는데 그래도 정의당을 키워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투표하는 정당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이게 안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범민주당 지지표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진보 정당도 키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투표했던 한 3%포인트의 유권자층이 오히려 정의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여기로 어떤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아마 그 유탄을 정의당이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꼭 제 입장이 아니라 이제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정의당도 범여권 정당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4+1 협의체를 만들 때부터 그랬고 지금 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호위무사 역할을 여태까지 잘해왔잖아요. 하지만은 지금 총선을 바로 앞두고 결국은 정당 득표율 가지고 이제 의석수가 갈리게 생겼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정의당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정신 차리고 정의당은 정의당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 이런 게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범여권이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그 비례 연합 정당이 생기면서 정의당도 피해를 보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 한마디를 듣는 시간은요. 이 질문을 던질게요. 오늘 그 N번방 성착취 동영상 영상에 대한 그 이 착취 관련해서 청원에 지금 가장 많은 어떤 동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조금 전에 대변을 통해서 그 잔인한 행위다. 이 회원의 전원 조사, 회원이 10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최대 2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회원 전원 조사를 왜 특별 조사팀까지도 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연인원 26만, 중복까지 한다 하더라도 뭐 10만 원 훌쩍 넘어갈 거라고 하는 이 회원들을 추적이 가능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텔레그램 그러니까 대화방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텔레그램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경찰력을 총동원한다고 해서 회원들을 그러니까 과연 추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물음표로 남겨놓더라도 당연히 수사는 그 방향으로 가서 해야 되고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 강화했던 추세 이거는 당연히 부응한 어떤 그 조치고 지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난해 10월입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해서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부터 다시 고쳐야죠. 포토라인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뭐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 해악을 끼친 관련이 있어요. 해악을 끼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성범죄자에 지난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 때부터 이런 인권 문제를 굉장히 조국 전 장관이 강하게 주장했고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도 바통을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그 권력 실세들에 대해서는 다 면죄부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돼서 10초 멘트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제가 클로징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10초는 너무 물리적으로 한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비상 특집으로 진행한 전용호의 뉴스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